아, 문화일보 허민 기자의 증언을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예전에 잠깐 맛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정권의 수사에 원한 사무쳤던 이재명, 친문 학살 공천으로 복수. 허민 기자가 정치카페라는 그 문화일보에다가 금년 3월 5일 날 쓴 겁니다. 이 칼럼을 보고 내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이게 쇼츠로도 나온 게 있는데 쇼츠로 나온 것보다 그냥 원문을 쭉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재명 공천 왜 이럴까? 이재명이 친문 세력을 상당히 중요한 친문 세력들을 다 잘랐잖아요. 체포 동의안 가결에 따른 분노와 결합하여 미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뿌리 깊은 르상티망 형성. 르상티망이라는 건 불어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감정이란 뜻입니다. 뿌리 깊은 감정. 르상티망은 불어로 그냥 감정인데 이것을 그 니체가 자기 책에다가 르상티망 감정이라는 독일어가 있는데 특별히 르상티망이라는 불어를 쓴 이유는 그 니체가 어디서 썼는지 비극의 탄생인가 아니면 도덕의 계보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확실치는 않아요. 하여튼 르상티망을 니체가 몇 군데에서 썼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도덕의 계보라고 생각되는데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찾아서 드릴 텐데 그 르상티망이라는 게 감정인데 무슨 감정이냐면 주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열등감을 가진 종족들의 감정, 약간의 원한이 맺힌 감정, 약간의 열등감이 있는 감정, 그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르상티망. 그 감정을 말합니다. 리센티먼트 뭐 그렇게 영어로도 되고 그럽니다만 그 르상티망 그러니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 항상 핍박받았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류 사회에 끼지 못하면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슬픔, 그런 감정, 그런 거 르상티망이라는 말로 불어를 갖다가 니체가 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르상티망이라는 씁니다. 바로 그거를 지금 허민 기자가 자기 칼럼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 방탄, 대권 쟁취 위해 반대파를 색출하고 복수 혈전으로 찐명 강철되어 구축을 하려고 이재명이 공천을 그렇게 했다. 지난 4월 총선 공천할 때 그 친명 아닌 비명 횡사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바로 그거를 기자의 입장에서 그냥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그렇지만 그 이재명 팬은 아니거든. 이 허민 기자가 그냥 뭐 이재명도 뭐 그냥 사람이 하나니까 그렇게 했어요. 읽어봅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의식 세계는 원한으로 가득 찼다. 그의 마음 한가운데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친문 진영에 대한 르상티망, 즉 원한과 분노와 불안이 중층적으로 쌓여 있다. 이 같은 의식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져 왔고 미래에까지 통시적으로 연결됐다. 문 전 대통령과 친문에 대한 뿌리 깊고 회복 불가능한 르상티망. 이것이야말로 이 대표가 오는 4월 22일의 총선을 앞두고 왜 그렇게 친문 학살 공천에 열을 올리는지, 왜 그렇게 비명 횡사에 열중하는지를 말해준다. 이재명은 회복 불가능한 르상티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과거의 원한을 이제 허민 기자가 아는 대로 자기가 쓰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 유례없는 검경 수사에 시달렸다. 일주일에 4번을 감사, 조사, 수사로 시간을 다 보냈다는 거죠. 일주일에 4번을.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이로부터 파생된 선거법 위반, 배우 김부선과의 스캔들에서 비롯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한 수사가 쉴 새 없이 그를 괴롭혔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말할 수 없이 정점에 달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원형이 이때 만들어졌다. 문재인과 이재명 두 사람을 결정적으로 갈라놓은 것은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을 겨냥한 이른바 해경궁 김씨 관련 수사였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에서 문 대통령과 친문 인사를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아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옥죄어오자 이 대표는 문 대통령과 친문 인사를 명예훼손했다. 그래서 막 수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는 방어 차원에서 비슷한 시기 논란이 됐던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특혜 채용 허위 여부를 먼저 가려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이후 해경궁 김씨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되지만 없던 걸 만들어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문재인에게 이재명은 대통령 아들의 신변까지 거론하며 위협한 괘씸한 정적이었고, 이재명에게 문재인은 아내를 사법 처리 상황으로 몰고 가며 자신을 정치적으로 매장하려 한 비정한 권력자였다. 문재인과 이재명은 그래서 그렇게 격돌한 겁니다. 수사에 몸서리쳤던 이 대표와 기자가 만난 건 2019년 6월 중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차려진 고 이희호 여사의 빈소에서였다. 조문을 마친 이 대표가 기자 앞에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말했다. 기자님, 저들이 말이죠. 나를 죽이려고 마구 폭탄을 퍼붓습니다. 내가 서 있던 자리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저들이 낄낄거리고 웃으며 돌아섰는데 그 폐허 속에 제가 후를 털고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저 이재명 안 죽습니다. 허민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상가집에서. 이 대표는 저들, 문재인 정권이죠. 저들이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경쟁자였고 미래의 정적인 자신에 대한 탄압과 보복이라고 여겼다. 친문 진영에 대한 뿌리 깊은 원한이 이때 배태됐다. 문재인은 이재명에 대해 왜 저렇게까지 할까? 왜 이렇게 할까? 문재인은. 여러분 이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 이재명을 저러는 데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봐요. 지금 퇴임하고 나서도 이재명을 죽이려고 그래요. 계속. 어떻게든지. 자기 세를 다시 규합해가지고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그래. 지금도. 그걸 모르면, 그게 안 보이면 이 사태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현재는 분노에 가득 차 있죠. 이 대표에게 친문 진영의 이재명 죽이기는 현재 진행형이 됐다. 지난해 9월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 때 이를 확인했다. 어쨌든 이재명은 죽여야 된다. 친문 세력은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동의안 처리 하루 전 이 대표는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달라고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지만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안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에 항의하여 22일째 단식 투쟁 중이었던 그는 단단히 충격을 받았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친문 세력들은 그렇게 했어요. 당시 본회의장 표결 참석 인원은 295명이었고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정족수에 따라 148명만 되면 가결되는데 찬성이 149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가결된 거죠. 국힘 소속 110명 플러스 찬성 당론을 정한 정의당 6명 플러스 조종훈 시대전환 의원 1명, 양향자 국민 한국의 희망 의원 1명, 여권 성향 무소속 하영재 황보승희 의원 2명을 포함하면 120명,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의 반란표가 일어났다는 뜻이죠. 이때부터 반년여 밖에 남지 않은 22대 총선을 겨냥한 반란분자 색출 작업과 분노의 복수혈전, 반란분자 색출 작업과 분노의 복수혈전이라는 것은 그 서른 의원이 표현하는 거예요. 분노의 복수혈전이 시작됐다.
청년 이재명 시절부터 30년 동안 오랜 멘토였던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국회와 가까운 여의도에 사무실을 내고 친명 인증을 하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이 대표의 복수 혈전이 단순 추측에 의한 레토릭만은 아니었다. 이 대표 측근 김성환 의원이 최근 커밍아웃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의원 평가 하위 20%의 비명 의원이 대거 포함된 것에 대해 당 인재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이재명 대표 최표 동의안에 판성표를 던진 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비명 중진 A 의원은 이재명은 멈출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며 끝까지 복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지금의 공천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는 그렇다는 거죠. 이제 미래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겠습니다. 원한과 분노로 가득한 과거와 현재의 경험은 이 대표에게 잿빛 미래에 대한 극도의 불안을 가져다 줬다. 대권을 노리는 그로서는 측근들을 대거 국회로 진출시켜 친명 강철 대우를 구축하는 작업이 절실했다. 사법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탄하기 위해서라도 22대 총선은 절호의 기회였다. 오랫동안 거대 정당을 지배해온 김영삼, 김대중, 양김을 제외하면 양당이 배출한 당 대표나 대통령은 평생 한 번, 많아야 두 번 국회의원 공천에 영향을 미친다.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직 때인 17대와 18대에 각 한 번씩,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인 시절 19대와 집권 당시 20대 등 두 번의 공천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공천권을 단 한 번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권력도 있다. 반면 문 전 대통령, 여기 중요합니다. 문 전 대통령은 세 번이나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2012년 대선 유력주자 시절 한 번, 당 대표를 지냈던 2016년 총선에 또 한 번, 그리고 대통령직에 있던 2020년에 다시 한 번, 4년 전 21대 총선으로 초거대 정당이 된 민주당 초선에서 다선까지 대부분의 현역 의원이 그의 손을 탔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민주당은 친문 세력으로 장악해버린 거야. 다 친문 세력으로 깔아버린 거야. 왜? 문재인이 공천에 매번 세 번이나 했기 때문에, 개입했기 때문에. 다 자기 사람을 심는 거야. 거기에 이재명이 단기필마로 들어가 앉은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대표는 2년 전 보궐선거로 여의도 중앙무대에 입성한 0.5선의 정치 신인이다. 현역 의원 중에 자기 손으로 배지를 달아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친명으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의원이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지가 아니라 언제든 등을 돌릴지 모를 이해 당사자들이었다. 그의 국회의원 공천권 행사는 이번 총선이 처음이다. 2027년을 향한 대선 가도에서 방탄과 대권 두 개를 모두 충족시키려면 국회에 찐명의 참호를 파고 찐명의 진지를 구축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복수혈전 얘기로 끝납니다. 이 대표는 주류 교체를 통해 권력 불균형의 역사를 뒤집기로 했다. 원한과 공포와 불안은 과거엔 자기 방어의 메커니즘이었지만 지금은 미래를 향한 공격 기제다. 그의 머릿속엔 문 전 대통령이 요구했던 무지개 통합 대신 이재명 당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걸 녹여버리는 용광로 단결이 있을 뿐이다. 아니 뭐 전임 기자라고 그러는데 허민 기자를 전임 기자라고 썼어요. 행정학 박사. 허민 기자는 내가 이 칼럼을 쭉 읽으면서 현실에 가장 기자답게 부합하도록 썼어요. 기자의 촉이 있겠죠. 그런데 나는 허민 기자가 쓴 방식과 좀 달리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허민 기자는 양쪽 다 르상티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 감정, 앙금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내 입장은 두 사람을 비교한다면 문재인이 왜 저러냐. 이재명을 제거하고 자신의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충분히 더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12년 동안 민주당은 자기 손아귀에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것이 뒤집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영향력을, 민주당에 대한 영향력을 더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은 정치판에 들어온 계기가 부정부패를 일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판에 들어온 이유가, 성남시장을 한 이유가 아주 뚜렷해요. 부정부패를 일소한다. 왜? 시민단체에서 일하면서 부정부패와 싸우다가 전과가 생겼거든.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하겠다. 그래서 성남시장을 나왔다가 떨어지고 다음번에 나와서 당선됩니다. 철저하게 부정부패와 연을 끊습니다. 자기 형이 그래도 형과 욕설을 주고받는 그 비참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그거를 다 끊어냅니다. 부정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냅니다. 친일, 독재, 부패, 이 세 가지 한 번은 반드시 작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놀랍죠? 왜 그러냐? 그래야만 민주주의라는 것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일, 독재, 부패, 이것은 민주주의의 좀약입니다. 민주주의를 좀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에게 문재인 수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문재인은 그냥 관리, 새끼손가락 하나로 관리하면 되는 수준의 사람이야. 이재명은 문재인에게 그렇게 당했지만 안갚음하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가장 비굴한 사람, 가장 비열한 사람이 뭐냐? 자신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에게 안갚음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안갚음, 복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많죠. 내가 복수할 것이다. 조국도 복수하려고 그러죠. 그 말에서 그 뉘앙스가 있어요. 복수심이 불타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했어?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이재명은 그게 없어요. 그 말에서 나는 그 사람들 복수하는 것은 내 생애의 목적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를 바르게 세우고 부정부패, 친일, 독재 이런 것들을 일소하는 것이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친문 세력을 다 드러낸 것은, 다 드러내지 못하고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능력 위주로 공천을 했기 때문이에요. 싸울 수 있는 사람, 시대정신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공천했죠. 특히 임종석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임종석이 아주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여러분들은 자세히 안 봐서 잘 모를 텐데 임종석이 엄청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주 무능한 인간이죠. 비서실장 하면서 임종석이 그가 보여준 행태와 성과는 아주 형편없는 것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였어. 선글라스고 전방부대 시찰하다거나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 하면서 특별수행원 중에 이재명을 탁 빼버립니다. 누가 뺐어요? 그 준비위원장이에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 2018년 준비위원장 명단을 그러니까 거기 특별수행원, 특별수행원 이렇게 다 명단에 이재명만 싹 빠져버렸어요. 그걸 누가 뺐어요? 임종석이 뺐죠. 그리고 임종석이 그 비서실장에서 이라도 끊임없이 이재명을 깝니다. SNS로 계속 이재명 깝니다. 기본사회, 기본소득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다. 뭐 이러면서 이재명을 까지 못해서 안달을 하던 놈이 임종석이에요. 그런 임종석을 다시 국회로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놈이 누구냐? 홍익표라는 놈이야. 패거리 정치죠. 그 용납하면 안 됩니다.